경비면 경비 일만 하세요.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세요. 젊은 여직원이 지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반품 박스 처리 문제로 말하려던 저를 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어디에 사시는지,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박민수입니다. 올해 57살이고 대성테크라는 IT 회사 본사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는 2년 반쯤 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건물 정문을 열고 로비를 청소하고 화단에 물을 줍니다. 8시쯤 되면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건물의 일부처럼 여깁니다. 여기 택배 좀 들어줘요. 주차 자리 어디 놨어요? 모두 명령조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오전 9시 김 대표가 출근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외제차를 몰고 왔고 명품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김 대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2년 반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건물의 직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습니다. 50대 중반 고졸학력, 더 이상 승진도 없는 나이. 6개월을 백수로 지낸 후 옛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원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이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차장에서 경비원이 됐습니다. 옛 동료들은 처음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저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박민수 차장이 아니라 그냥 경비 아저씨로. 오전 10시쯤 택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로비로 택배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반품 박스였습니다. 대성테크는 IT 회사지만 자체 브랜드로 전자기기도 만들었습니다. 노트북, 태블릿 같은 제품들이었습니다. 반품 박스에는 불량품 반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품이 좀 많네.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가끔 물류팀 일을 도왔습니다. 그때는 반품이 한 달에 한두 개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만 5개였습니다. 저는 반품 박스를 물류창고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도 반품 박스가 왔습니다. 7개였습니다. 그 다음 날은 9개였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저는 물류팀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요즘 반품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많긴 뭐가 많아요. 원래 그래요. 예전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경비 아저씨,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겠지. 하지만 반품 박스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엔 하루에 15개가 왔습니다. 2주일 후엔 20개였습니다. 경비실 옆 창고가 반품 박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또 물류팀에 전화했습니다. 창고가 꽉 찼는데요. 반품 박스 좀 가져가세요. 아, 그거요? 나중에 갈게요. 언제요? 바쁘니까 나중에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안 가져갔습니다. 저는 창고 문을 열고 반품 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박스를 하나 열어봤습니다. 노트북 들어 있었습니다. 반품 사유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배터리 불량. 다른 박스도 열어봤습니다.
모두 불량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품질관리팀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반품률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반품률? 경비 아저씨가 그걸 왜 신경 써요? 창고에 반품이 너무 쌓여서요. 그건 물류팀 일이잖아요. 경비는 그냥 박스나 옮기세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내일이나 하자. 오후 김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경비, 네, 대표님. 오늘 미팅이 있으니까 내 차 세차 좀 해놔. 네. 김 대표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차? 그게 내일인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김 대표의 외제차 앞에 섰습니다. 세차 도구를 가지러 창고로 갔습니다. 물통, 스펀지, 세제를 챙겼습니다. 1시간 동안 차를 닦았습니다. 햇볕이 뜨거웠고 땀이 났습니다. 경비 아저씨, 뭐해요? 지나가던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차 세차하라고 하셔서요. 아,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여직원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비웃음 같았습니다. 오후 3시 김 대표가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차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유리에 물때 그대로 있잖아. 이것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에휴, 어차피 경비한테 기대한 게 아니긴 한데. 김 대표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어차피 경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건물을 나갔습니다. 저는 로비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젊은 남자 직원이 지나가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비 아저씨, 내일 아침에 내 자리에 커피 좀 갖다 놓으세요. 네. 회의 있어서 일찍 와야 하는데 커피 마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부탁해요.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밤 10시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편의점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직원한테 줄 커피를 사야 했으니까요. 제 돈으로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데워놨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반품 박스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지만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저는 그냥 경비원일 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 직원 자리에 커피를 갖다 놨습니다. 제 돈으로 산 커피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또 택배 차량이 왔습니다. 이번엔 반품 박스가 25개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박스를 날랐습니다. 창고는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박스를 복도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가 위험한 건데.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처럼요. 그날 오후 물류팀 직원이 지나가다 복도에 쌓인 박스를 봤습니다. 이거 왜 여기 있어요? 창고가 꽉 차서요. 에휴, 경비 아저씨. 이렇게 아무데나 쌓으면 어떡해요? 그럼 어디에 쌓아요? 그건 알아서 하시든가. 직원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박스 더미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 곧 큰일 나겠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들으니까요. 저는 그냥 경비원이니까요. 그렇게 반품 박스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하루에 25개, 30개, 40개. 건물 복도가 박스로 가득 찼습니다. 3주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건물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고 회의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큰일 났대. 배터리 문제래. 고객사들이 난리야. 저는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긴급. 오늘부터 반품 박스 전량 별도 보관. 절대 개봉 금지. 반품 박스? 뭔 일이지? 오전 9시 김 대표가 출근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처럼 여유 있게 걷지 않았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10시쯤 본사 로비에 기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대성테크 관계자분 계십니까? 배터리 부풀음 사고 관련해서 취재 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경비인데요. 잠시만요. 홍보팀에 전화했습니다. 로비에 기자들이 왔는데요. 지금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 무슨 말도 하지 마시고요. 그때 홍보팀장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기자분들, 지금은 인터뷰가 어렵습니다. 공식 입장은 보도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언제요? 최대한 빨리요. 기자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이 난리였습니다. 직원들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성테크 노트북 배터리 불량 논란, 화재 위험 제기, 화면에 우리 회사 제품이 나왔습니다. 노트북 케이스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부풀어서 밀어 올린 겁니다. 기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용자들은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면서 케이스가 분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화면이 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사용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는데 배터리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무서워서 바로 껐어요. 3개월 쓴 제품인데 벌써 이 모양이에요. 이거 터지면 어떡하라고요.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반품이 그렇게 많았구나. 오후 2시 비상경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습니다. 김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품질관리팀은 뭐 했어? 죄송합니다. 배터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말해? 벌써 반품이 몇 개야? 이번 달만 8,000대입니다. 김 대표의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렸습니다. 8,000대? 한 달에? 네. 그리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를 멈췄습니다. 8,000대. 내가 창고에 쌓아둔 게 그 정도였나?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한 임원이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일이야. 기업 고객들이 계약 취소한대. 진짜? 어디? H은행, K증권. 벌써 3곳이 통보했어. 저는 걸레질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아침 뉴스에 대성테크가 또 나왔습니다. 대성테크 제품 사용 중 화재 발생.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한 가정집에서 노트북이 불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발화한 겁니다. 로비로 출근하는 직원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전 10시 김 대표가 긴급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경비인 저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300명 정도 됐습니다. 김 대표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회사가 위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터리 부풀음 문제로 대량 반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반품만 1만 2천 대입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5곳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최악의 경우 전량 리콜도 검토해야 합니다. 리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김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리 말했었는데, 한 달 전부터 반품이 많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물류팀에도 품질관리팀에도 전화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세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뉴스에 우리 회사가 또 나왔습니다. 대성테크 본사를 찾아갔지만 관계자는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한 직원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반품이 급증했다고 귀띔했습니다. 한 직원? 나를 말하는 건가? 다음 날 홍보팀장이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어제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정말요? 뉴스에서 직원 인터뷰 나왔던데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홍보팀장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앞으로 정말 조심하세요. 한마디만 잘못해도 회사 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3곳이 대성테크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매장에서 전량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 표정이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력서 써야 하나? 나 대출 있는데 어떡해. 복도 여기저기서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경비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반품 박스를 실은 트럭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트럭이 2대였습니다. 박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50개, 100개, 200개. 이제는 셀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한 달 전 제가 처음 이상하다고 말했을 때 들었더라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경비원이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회사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전량 자진 리콜 실시. 대성테크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전량 리콜 발표 다음 날 회사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는 불이 났고 반품 접수는 폭주했습니다. 그리고 반품 박스는 끝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박스를 날랐습니다. 트럭에서 내리고 창고로 옮기고 쌓고 또 쌓았습니다. 등이 아팠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 그거 빨리 치워주세요. 복도 막혀요. 여기 또 왔어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모두 명령조였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잠깐 쉬려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물류팀 직원이 박스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거 좀 봐주세요. 뭔데요? 반품된 노트북인데 배터리 빼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너무 바빠서요. 제가요? 아저씨 예전에 시설팀 계셨잖아요.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부탁해요. 직원은 박스를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박스를 쳐다봤습니다. 나보고 배터리를 빼라고? 사실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설팀에서 전자기기 정비도 많이 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고 박스를 열었습니다.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케이스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부풀어서 밀어 올린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뒷면 나사를 풀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배터리 표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상 배터리의 2배 정도 두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배터리에 붙어 있는 제조사 라벨이었습니다. 진화테크.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대성테크가 배터리 공급업체를 바꿨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시설팀 차장이었습니다. 업체 선정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진화테크는 가격이 30% 저렴합니다. 구매팀장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증은 다 받았습니다. 문제 없어요. 인증이랑 실제 품질은 다릅니다. 저가 배터리는 위험할 수 있어요. 박민수 차장,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나요? 30% 절감이면 연간 5억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되죠. 일단 비용부터 줄여야 합니다. 결국 진화테크로 결정됐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부풀어 오른 진화테크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때 내 말이 맞았어. 누구한테 연락하지? 품질관리팀? 구매팀? 아니면 김 대표한테 직접?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잠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2년 전 배터리 폭발 사건. 제가 옳았습니다. 정말 폭발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저는 징계받았습니다. 회사 손실 8천만 원의 책임을 졌습니다. 그 이후로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박민수, 실력은 있는데 판단이 독단적이야. 너무 자기감만 믿어. 그 평가가 15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조조정 1순위가 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나서면? 상상해봤습니다. 제가 품질관리팀에 전화합니다. 진화테크 배터리가 문제입니다. 전량 교체해야 해요. 경비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인? 무슨 권한으로 반품 제품을 뜯어봤어요? 아, 이거 큰일인데요. 고객 제품 무단 개봉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 판단이 틀렸다면? 아니, 제 판단은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있나요? 데이터는 있나요? 테스트 결과는? 전문가 소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 경험과 눈으로 본 것뿐입니다. 12년 전처럼. 그때도 그랬어. 나는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결과가 나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경비원 주제에 나섰다가 일을 더 키웠다. 그렇게 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박스 뚜껑을 닫았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물류 창고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른 박스들 사이에 조용히 섞어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건가?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면 문제는 계속됩니다. 반품은 더 늘어납니다. 회사는 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어쩌면 정말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책임인가? 저는 그냥 경비원입니다. 제 일은 건물 지키고 택배 나르고 청소하는 겁니다. 회사 경영은 제 몫이 아닙니다. 품질 관리도 배터리 선정도 제 일이 아닙니다.
그래. 내일이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반품 박스를 날랐습니다.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택배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 차를 세차했습니다. 직원들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리콜 비용이 200억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업 고객 10곳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번엔 누가 잘릴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자르겠지. 경비 아저씨도 위험하겠네.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했어야 했나? 아니, 말해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안 들었을 겁니다. 경비원 주제라는 말만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대성테크 리콜 사태, 원인 규명 난항. 전문가들도 고개 갸우뚱. 화면에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부푸름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원인을 모른다고? 나는 아는데. 진화테크 배터리입니다. 저가 배터리의 제조 불량입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경비원이니까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으니까요. 나서면 손해보니까요. 과거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출근했습니다. 건물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이 책상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오전 10시 전 직원 긴급 소집이 있었습니다.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김 대표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2주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리콜 비용과 손해배상으로 회사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김 대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 직원의 30%를 감축합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30%? 100명이 잘린다고? 나도 포함인가? 김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맨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의 창백한 얼굴들, 불안에 떠는 눈빛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했더라면, 일주일 전 제가 배터리 문제를 보고했더라면, 원인을 찾았더라면, 진화테크 배터리 교체를 제안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만 손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날 오후 경비실로 인사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박민수 씨, 네. 감원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경비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또 반품 박스를 실은 트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침묵의 대가는 이렇게 왔습니다. 회사도 저도 모두 함께 무너지는 것으로. 감원 통보를 받은 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15년 차장으로 일하다가 경비원이 됐고, 이제는 그마저 잃습니다. 다음은 뭐가 남았을까요? 57살 고졸, 특별한 기술도 없는 사람. 다시 백수로 돌아가는 건가? 새벽 4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차피 출근 시간이 6시였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경비실로 갔습니다. 불을 켜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물류 창고에 쌓인 반품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수백 개, 아니 수천 개. 저 안에 지나테크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문제를 갖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알아. 저는 문제가 뭔지 압니다. 해결 방법도 압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지? 두려웠으니까요. 과거처럼 또 책임지게 될까봐. 경비원 주제라는 말을 들을까봐. 나서서 손해볼까봐. 겁쟁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물류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반품 박스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경비실로 가져왔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케이스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나사를 풀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배터리가 보였습니다.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는 배터리를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책상 램프 아래 놓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시 배터리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스가 새어나온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연결 단자를 봤습니다. 이게 문제야. 단자 부분의 절연체가 너무 얇았습니다. 지나테크가 원가 절감을 위해 재료를 줄인 겁니다. 그 때문에 충전 과정에서 과열이 발생했습니다. 과열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갑니다. 압력이 올라가면 배터리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걸 보강하면 돼. 저는 공구함을 뒤졌습니다. 절연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얇은 내열 테이프였습니다. 단자 부분을 정확하게 한 겹 감았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다시 장착했습니다. 노트북을 조립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정상 작동했습니다. 충전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온도를 체크했습니다. 정상 범위였습니다. 됐어. 간단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둔 채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계속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배터리가 부풀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은 이거야. 모든 반품 제품의 배터리 단자에 절연 보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산되는 제품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비용도 별로 안 듭니다. 테이프 한 개에 100원도 안 할 겁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저는 노트북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곧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품질관리팀? 구매팀? 김 대표?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길까? 어차피 나는 이번 달 말이면 나가.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제 일이 아닙니다. 저는 노트북 전원을 껐습니다. 다시 박스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가져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보였습니다. 김 대표였습니다. 새벽 6시 10분. 평소보다 3시간이나 일찍 출근한 겁니다. 김 대표는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도 느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김 대표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대로 저를 본 게, 아, 경비 아저씨, 왜 이렇게 일찍? 일찍 나왔습니다. 김 대표가 로비를 지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제 책상 위 박스를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반품 제품입니다. 왜 경비실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김 대표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확인? 네. 무슨 권한으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거 분해했어요? 네. 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찾았습니다. 김 대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문제? 배터리 단자 절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열이 생기고 배터리가 부풉니다.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저는 배터리를 보여줬습니다. 단자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진화테크가 원가 절감을 위해 재료를 줄인 겁니다. 김 대표가 배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원인이라고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15년 동안 시설팀에서 일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면 압니다. 김 대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해결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저는 절연 테이프를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단자 부분을 한 겹 감으면 됩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제가 테스트했습니다. 30분 충전했는데 정상입니다. 김 대표가 노트북을 봤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정상 작동했습니다. 김 대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서요. 뭐, 저는 그냥 경비원이니까요. 김 대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품질관리팀장 불러요. 네, 빨리요. 김 대표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품질관리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대표님이 지금 당장 출근하래요. 뭐, 지금 새벽 6시인데? 긴급 상황입니다. 30분 후 품질관리팀장이 도착했습니다. 구매팀장도 왔습니다. 기술팀장도 왔습니다. 김 대표가 그들을 경비실로 데려왔습니다. 다들 이거 봐요. 김 대표가 배터리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찾아냈어요. 팀장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경비가요? 네. 지금 설명해 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절연 부족 문제를, 해결 방법을. 품질관리팀장이 배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규격보다 얇네요. 이걸 보강하면 된다고요? 네. 기술팀장이 물었습니다. 테스트는 해봤어요? 30분 충전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30분으로는 부족해요. 최소 2시간은. 그럼 지금 해보시죠. 저는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기술팀장이 충전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온도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모두 지켜봤습니다. 30분, 1시간, 1시간 30분. 온도는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배터리는 부풀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기술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됩니다. 이거 정말 됩니다. 김 대표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모든 제품에 이 조치를 하면 됩니다. 비용은요? 테이프 한 개에 50원 정도입니다. 50원? 김 대표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50원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요? 네. 김 대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비 아저씨. 네. 이름이 뭐예요? 박민수입니다. 박민수 씨. 김 대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김 대표가 경비인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회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임시전사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대표가 직접 주재했습니다. 긴급 보고드립니다. 배터리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원인을요? 어떻게요? 김 대표가 품질관리팀장을 쳐다봤습니다. 팀장이 일어나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단자 절연체가 규격보다 얇았습니다. 진화테크의 원가 절감 조치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절연 테이프로 단자를 보강하면 됩니다. 비용은 제품당 50원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0원으로요? 정말 그렇게 간단해요? 테스트는 해봤습니까? 기술팀장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테스트했습니다. 총 20대를 12시간 동안 충전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정상입니다. 배터리 부푸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누가 찾아낸 겁니까? 김 대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비원입니다. 네, 경비원?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우리 회사 경비원이 찾아냈습니다. 경비원이 어떻게? 박민수 씨는 원래 우리 시설팀 차장이었습니다. 15년 근속자였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뭔가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잠깐, 박민수? 혹시 그 박민수 차장? 예. 12년 전에 배터리 폭발 막았던 그 박민수 차장 아닙니까? 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아, 그분이었어요? 그때 그분 덕분에 건물 안 날아갔잖아요. 전설이었는데 설비만 보면 문제를 귀신같이 찾아냈다던. 근데 왜 경비원이 됐죠? 김 대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구조조정 때 명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비원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임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설을 경비실에 가뒀던 거네요. 오후 2시 기술팀 회의실이었습니다. 팀원들이 보강 작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절연 테이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방식?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응? 이거 정확히 0.3를 보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하는 방식. 선배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맞다. 이거 예전에 그분이 쓰던 방식이야. 그분이요? 박민수 차장. 15년 전쯤 계셨어. 전설적인 설비 전문가였어. 어떤 전설이요?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기계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알았대. 센서보다 정확했다고. 그리고 손으로 고치는 솜씨가 예술이었어. 딱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이 0.3 보강도 그래.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맞춰. 젊은 엔지니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글쎄, 명퇴하셨다던데. 그때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뭐해? 작업 시작해야지. 팀장님, 박민수 차장님 아세요?
팀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박민수 차장, 당연히 알지. 내 스승이셨어. 스승이요? 응. 내가 신입 때 박 차장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 설비 보는 법, 문제 찾는 법. 근데 왜 명퇴하셨어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복잡해. 12년 전에 배터리 사고 있었잖아. 아, 그 전설요? 폭발막은? 근데 그게 박 차장님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책임을 지셨어. 그 이후로 승진해서 밀렸고 구조조정 때 1순위가 됐지. 젊은 엔지니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분이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 경비원이셔. 네, 경비원이요? 응. 이번 배터리 문제도 박 차장님이 찾아내신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지? 한 팀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 또 다른 팀원이 말했습니다. 나도.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 전설을 경비원 취급했지. 오후 4시 김 대표 비서실이었습니다. 비서가 인사 기록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파일이 나왔습니다. 있다. 비서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인사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입사 2009년 3월, 시설관리팀 사원, 2012년 대리 승진, 2015년 과장 승진, 2018년 차장 승진, 그리고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겨울 보일러 배관 균열 조기 발견, 대형 사고 예방, 2015년 냉각 시스템 개선안 제안, 연간 3억 비용 절감, 2017년 전기 시스템 재설계, 에너지 효율 20% 향상. 비서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분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8년 배터리 폭발 사고, 징계 감봉 3개월, 2021년 승진 누락, 2022년 승진 누락, 2023년 명예퇴직, 2023년 경비원 재입사. 비서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건 회사 잘못이잖아. 그날 저녁 전 직원 메신저에 공지가 떴습니다. 배터리 문제 해결 방안 확정, 주말 동안 긴급 작업 실시, 작업 내용 전량 배터리 단자 절연 보강, 소요 비용 제품당 50원, 예상 효과 불량률 제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해결 방안 제안자 박민수 시설관리팀 차장, 경비. 직원들 단톡방이 폭발했습니다. 박민수?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가 차장이었어? 전설이었다던데. 우리가 경비 취급했잖아. 미안하다 어떻게 하지. 회사 살린 건데. 저는 경비실에서 그 메시지들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6시에 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경비실로 가는데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였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민수 차장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마이너스 기술팀 일동.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과자 박스였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회사 살려주셔서. 마이너스 품질관리팀. 책상이 선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았습니다. 차장님? 아무도 저를 차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2년 반 동안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차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전 9시 김 대표가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박민수 씨, 네, 대표님. 제 사무실로 좀 올라오시겠습니까? 네. 저는 김 대표를 따라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 집무실이었습니다.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김 대표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박민수 차장님, 차장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차장님 맞습니다. 김 대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사 발령입니다. 박민수 품질관리팀 수석 차장으로 발령. 즉시 발령.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늦었지만 제자리를 찾아드리는 겁니다. 김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전설을 경비실에 가둬놓고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표님, 회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장님. 그날 저는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전설로 돌아온 겁니다. 다음 날 오전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강당에 300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맨 뒤에 섰습니다. 김 대표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김 대표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한 분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직급으로만 봤습니다. 경비원으로만 봤습니다.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 대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민수 차장님, 직원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차장님은 15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주셨습니다. 전설적인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경비실에 가뒀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김 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차장님은 회사를 살렸습니다.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김 대표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표님,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대표님, 김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 지금도 경비원입니다. 아닙니다. 차장님이십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경비원입니다. 다만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만든 건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건물을 지켰습니다. 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게 경비든 차장이든 제 일입니다.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김 대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후 회사는 정상화됐습니다. 배터리 보강 작업이 완료됐고 불량률은 제로가 됐습니다. 취소됐던 계약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구조조정도 철회됐습니다. 주가는 회복했습니다. 대성테크는 기사회생했습니다. 저는 품질관리팀 수석 차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무실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양했습니다. 경비실에 있고 싶습니다. 왜요? 김 대표가 물었습니다. 거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김 대표가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직급은 차장입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택배가 와도 이제 명령조가 아니었습니다. 차장님, 죄송한데 택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김 대표도 달라졌습니다. 출근하면 꼭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저는 여전히 반품 박스를 옮겼습니다.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중받으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신입사원이 물었습니다. 차장님, 왜 경비실에 계세요? 여기가 좋아서. 하지만 차장님이신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급은 중요하지 않아. 어디서 일하든 최선을 다하면 돼.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사람으로 대해야 해. 경비든 대표든. 신입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15년을 차장으로 2년 반을 경비원으로 지킨 건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차장이지만 여전히 경비실을 지키는 사람. 저는 박민수입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에서 다시 보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직급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